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베니입니다. 오늘은 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탄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의 탄생은 50년대에 등장한 최초의 이진수 컴퓨터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들은 아래 보이는 이미지처럼 4,000개 이상의 진공관으로 구성된 7,700kg의 무게를 가지며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형태의 컴퓨터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가격으로는 46만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억 달러 이상의 제작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하나의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용자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연결되어서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환경에서 등장한 것이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들이 시간적으로 분할하여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동작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동안 CPU 자원으로 다른 사용자가 먼저 입력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동작하게 되면 컴퓨터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입력을 받는 작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출력하는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며 수행하지만,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50년대 인터넷 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인 스푸트니크 쇼크 사건입니다. 57년 10월 4일 당시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위성의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 사건입니다. 최초의 위성 발사가 엄청난 충격을 준 이유는 소련의 과학적 진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위를 점했다는 것과 미국으로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소련과의 기술 경쟁을 위한 미군 관련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인 알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인터넷 이전의 대량의 정보 전달은 사람이 직접 운송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파는 정보의 전달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연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생각해서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알파의 이름을 딴 최초의 인터넷의 기원인 알파넷입니다. 50년대 인터넷 탄생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스푸트니크 쇼크가 있다면, 60년대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62년 10월 14일 미국의 정찰기에 의해 쿠바에 건설 중이던 소련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촬영되면서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입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미사일의 공격에 당하게 되면 유무선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핵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전자기파로 인해 무선 라디오 통신이 교란되고, 당시에 사용 중이던 중앙집중적 회선교환 방식의 통신소가 핵폭발의 강범위한 공격에 파괴되면서 연결된 유선 네트워크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국가 전역에 통신 네트워크를 분산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분산된 통신 장치가 서로 연결되면서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거대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시작된 인프라는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70년대에는 인터넷이 일반에게까지 공개되며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발전된 인터넷은 도로 항만이 사람, 물건들을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정보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전 세계 지구 단위로 작동하는 거대 인프라 시설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웹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퍼져나가고 30년 뒤인 1989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팀 버너스리는 입자 가속기 컨트롤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호환되지 않는 서로 다른 컴퓨터들과 네트워크 시스템들 때문에 정보들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팀 버너스3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 파일 포맷, 하드웨어 구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단일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는 세계 최대 연구시설, 세계 최고의 인재들,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부터 개인 컴퓨터까지 웹을 탄생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 버너스3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월드와이드 웹 개념의 기초이며
대량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했고, 이후 월드와이드 웹 시스템을 제안하고 1990년대 후반 최초의 웹인 월드와이드 웹과 웹서버를 개발하게 됩니다. 최초의 웹사이트 또한 최초의 웹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최초의 웹사이트는 애플의 창업자로도 유명한 스티브 잡스에 의해 개발된 넥스트 운영체제 위에서만 작동했고,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명령줄 인터페이스로 작동되는 더 라인 모드 브라우저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웹을 개발하면서 HTML, URL, HTTP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HTML은 웹 브라우저 상의 정보를 HTML 파일로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하고, URL은 해당 자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역할을 하며, HTTP 통신을 통해서 서버와 파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90년대까지 인터넷과 웹이 발전하게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이 세계 경제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관심이 몰리는 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몰리면서 자본이 몰리게 되고 IT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시대가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닷컴 버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몰렸던 관심은 현실보다 큰 기대로 이상에 집중되어 있었고, 과장 광고로 부풀려져 있던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이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부풀려져 있던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IT의 과도기에 많은 IT 회사들이 도전에 실패하며 닷컴 버블의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영상은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신 손정희 회장님의 닷컴 버블을 직접 겪었던 회고를 포함한 인생 회고 영상입니다. 닷컴 버블뿐만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이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닷컴 버블은 인터넷과 웹만이 원인이었을까요? 인터넷과 웹의 발전도 큰 원인들이었겠지만, 인터넷과 웹의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브라우저들의 성장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시의 브라우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브라우저는 1993년에 탄생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모자이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생이었던 마크 핸드리슨을 중심으로 개발된 브라우저이며, 이미지 출력을 위해서 이미지 태그가 최초로 도입된 브라우저입니다. 벤더사의 요구로 HTML 태그가 탄생한 최초의 사례이며, 웹 기술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후 모자이크 개발자였던 마크 앤드리슨의 후속작으로 개발된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 높은 보안성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브라우저로서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기능들의 호응을 받아 90%의 사용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용률로 95년 8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주식 상장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성장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배다른 동생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등장하게 되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 같은 모자이크 소스를 사용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자이크의 라이선스는 일리노이 대학이 스파이글라스라는 회사에 매각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파이글라스로부터 모자이크 라이선스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이기기 위해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 같은 모자이크 구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브라우저들의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9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 및 업데이트입니다. 당시는 브라우저가 생겨나는 초기 시대이기도 했고, CSS와 AJAX 같은 신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해당 기술이 얼마나 꾸준히 적용되고 업데이트 되는지가 해당 브라우저의 경쟁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OS에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PC를 사용할 때 기본값으로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였기 때문에 처음 PC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브라우저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무료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시 넷스케이프는 브라우저의 사용을 유료로 했으며 개인 사용자만 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무료 전략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넷스케이프 또한 자사 브라우저를 무료화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점유율을 되찾지 못하며 2008년 모든 업데이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1차 브라우저 전쟁 이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압도적 점유율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항해서 마크 앤드리슨 또한 넷스케이프를 매각하기 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화하여 전 세계에 해당 소스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해당 소스 코드를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후 모질라 재단에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소스를 통해서 모질라 브라우저를 만들었고, 모질라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경량의 브라우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브라우저가 바로 모질라 파이어폭스입니다. 파이어폭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 웹 표준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이후 등장할 브라우저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2차 브라우저 전쟁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의 승자는 파이어폭스였을까요? 아래에 브라우저 사용량에서 보이듯이 크롬은 처음 등장하면서 편의성과 빠른 속도, 편리한 개발 도구와 ECMA 표준을 잘 지키는 브라우저라는 강점을 가지고 브라우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롬은 모질라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30%라는 점유율을 단 3년 만에 돌파했고, 결국 2차 전쟁은 크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테드 강연입니다. 20년 전 이 강연에서 제프 베이조스는 인터넷 산업에 대해 지금껏 거쳐온 혁신보다 앞으로 다가올 혁신이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20년이 지난 지금 20년 전의 인터넷 산업보다 훨씬 많은 게 혁신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더 큰 혁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